조선 선조 임금 때 호남 끝자락 바닷가 작은 마을에 윤상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을 읽으면 머리에 바로 새겨졌고 붓을 들면 자신도 모르게 시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오래 공부할 수 없었고 결국 과거를 포기하고 집에 머물며 아버지를 도와 그물을 수선하거나 생선을 다듬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윤상의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사가 구멍난 초가 삼간, 뒷마당에는 군데군데 금이 간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찢어진 그물이 널브러져 있었죠. 그는 돌아가신 어머님 대신에 아버지의 약을 다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바다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등을 주물렀습니다. 하여 마을 아이들은 매일같이 일만 하는 그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야, 윤상이는 과거도 못 치고 맨날 생선 비린내에 파묻혀 산대. 공부는 손났다더라. 그물이나 기우는 놈이 무슨 선비야, 선비. 에이, 혹시 아나? 바닷속 용왕님이 수고했다고 벼슬이라도 내려줄지.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도 윤상은 씁쓸히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비우는 그들을 탓하지도 않았죠. 다만 매일 아버지의 약솥을 살피고 생선을 손질하고 해진 그물을 기워가며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윤상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도 감복할 효자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린 것이 어찌 저리 착하고 순한 심성을 가졌나. 분명 나중에라도 복을 받을 거이요. 라고 수군대며 먹을 것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초겨울, 율로는 긴 병칠의 끝에 더욱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그물을 손질하고 바닷바람에 엉킨 그물코를 일일이 풀어가며 바다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디찬 겨울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새벽 윤상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율로는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상아, 내 걱정은 말고 네 길을 가거라. 손에서 놓았던 책을 다시 집어들거라. 내가 배우고자 했던 마음을 잊지 말아라. 아비는 그 모습을 보고 싶구나. 율로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상은 아버지의 몸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디찬 살갗 너머로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아련하게 전해졌죠. 아버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구멍에서는 끊어질 듯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은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인 울음이 터져나왔고 초가 집안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윤상은 피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시신을 정성껏 씻겼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단정히 수의를 입힌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윤상은 사꾼을 부를 여유조차 없어 이웃 사내들에게 사정사정의 상여를 구렸습니다. 마침내 상여가 초가집 문을 나섰고 바닷가 절벽 아래 차디찬 겨울 바람이 몰아치는 모래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의 무덤을 마련했죠.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흙더미는 점점 높아졌고 바닷바람은 거칠게 무덤 위를 스쳤습니다. 제대로 무덤을 쓸 돈이 없어서 모래바닥에 아버지를 대충 묻은 윤상은 죄스런 마음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상은 무덤을 다녀온 뒤 텅 빈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쓰던 집신 한 켤레가 모퉁이에 놓여 있었고 마루 끝에는 아버지가 손질하던 낡은 그물꾸러미가 풀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깁던 망치와 바늘이 놓여 있었고 약솥은 그날 다리던 양 냄새를 희미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윤상은 망연히 무릎을 꿇고 앉아 방 안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책을 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그 길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윤상은 작은 책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괴짝을 열자 뽀얀 먼지가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책들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책 한 권을 끌어안 듯 들어 올렸습니다.
책에는 세월이 남긴 누런 얼룩이 퍼져 있었고 곳곳에는 어린 시절의 손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상은 떨리는 손끝으로 한 장, 또 한 장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장 너머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어렴풋이 스쳐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윤상은 그 소리를 듣고는 떠난 아버지가 바람이 되어 대신 책장을 넘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소리임과 동시에 그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리였습니다. 계절이 몇 차례 바뀌고 윤상은 여전히 아버지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손에서 놓았던 책을 다시 집어들었고 밤마다 촛불 아래서 글을 읽으며 묵묵히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 마을 어른들은 그를 서당의 훈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극구사양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훈장이 된 윤상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당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삐걱거리는 문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서당 안은 바닷바람에 삐걱대는 소리와 아이들이 뒤적이는 책장 소리가 가득했죠. 오늘은 환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꾸나. 아이들은 웅성거리다가 윤상의 목소리에 이끌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치면 그 혼은 하늘로 돌아가지만 때때로 깊은 인연이나 다하지 못한 뜻이 남으면 다시 새 몸을 얻어 세상에 태어나고는 한단다. 우리는 그것을 환생이라고 부르지. 아이 중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진짜로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요? 윤상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가능하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이들도 있단다. 하지만 다들 생전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는단다. 아니, 올 수가 없지. 그 육신은 이미 없어졌으니 말이야. 대신 다른 사람이나 동물, 때로는 작은 곤충 따위에 혼을 실어 찾아오고는 한단다.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윤상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빠져들었습니다. 서당 안은 환한 햇살과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당 일을 마친 뒤 윤상은 조용히 책보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저물고 있었고 시장 골목은 하루를 마감하는 상인들과 흥정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는 생선을 몇 마리 살 요량으로 시장을 둘러보다가 어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작고 초라한 나무통에 담겨있는 작은 홍어를 보았습니다. 나무통 안에는 힘없이 떠있는 홍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검붉은 몸을 꿈틀거리며 마치 사람처럼 윤상을 바라보았는데 홍어의 왼쪽 지느러미 끝에 깊게 패인 상처가 보였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버둥거리던 자신과 그것을 보고 물살을 가르며 달려들던 아버지, 그리고 손등을 타고 흐르던 선열. 윤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그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홍어로 환생했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 말이죠. 아버지,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상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찬으로 내어드릴 생각이시군요, 손님. 그렇다면 아주 좋은 생각이지요. 이놈은 겉에 상처가 있지만 다른 놈들보다 팔팔하고 살도 통통해서 회를 떠도 좋고 삭혀도 좋습니다. 윤상은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 얼마요? 세냥만 주시오. 대신 상처로 인해 값은 깎은 것이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는 마시구려. 윤상은 조심스레 홍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홍어는 미약하게나마 파닥거리며 다 꺼져가는 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상은 집안 마루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촛불 하나 바람에도 꺼질 듯한 작은 불빛 아래 물속에 가만히 누운 홍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저 어린 날 바다에 빠졌을 때 홍어는 미약하게 지느러미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등에 생긴 상처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던 붉은 피. 순간 촛불은 흔들리고
바깥에서는 조용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무통에 물을 갈아주고 홍어를 지그시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홍어는 움직이지 않았죠. 윤상은 두 손으로 홍어를 감싸들고 모래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싸서 땅을 판 다음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홍어를 하얀 천에 싸서 정성스레 묻다니.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내 머리가, 아니, 내가 돌아버렸나 보다. 참으로 어이가 없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상의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하얀 도포를 입고 바닷바람 속에서 환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상아, 내 아들아, 그 홍어가 어찌 나인 줄 알았느냐? 내가 다행히도 알아차린 덕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고 편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고맙다, 고마워. 윤상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라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상아.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저승으로 떠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내 너에 대한 이야기는 옥황상제님께 잘 말해줄 터이니 이제부터 끼니 걱정은 하지 말거라. 모두 다 잘 풀릴 것이다. 아버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윤상에게 글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당은 점차 아이들로 북적였고 윤상의 이름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윽고 고을원님은 윤상의 덕망과 학식을 높이 사찾아와서 그에게 벼슬을 권했으나 윤상은 웃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직책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허나 소인은 이곳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더없이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윤상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고 가난했던 집안에도 따스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웃 마을의 참한 처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로 윤상은 마음이 허한 날이나 적적한 날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파도가 참 곱습니다.